밀린 월세 받으러 갑니다. 63세 박선옥, 10년 만에 처음 찾은 다가구 주택 3층. 302호 문패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세입자 이름 김지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딸과 똑같은 이름. 설마 이름이 같을 수도 있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문틈으로 보이는 얼굴, 왼쪽 눈썹 끝에 점, 선명한 쌍꺼풀. 10년 전 영정사진 속 딸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지은이? 여자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비명처럼 외쳤다. 잘못 보셨어요. 쾅! 문이 닫혔다. 박선옥은 차가운 철문 앞에 무릎이 꺾였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이제야 터져나왔다. 내 딸이 살아있어. 10년 전에 죽었던 딸이 내 건물에 살고 있었다니? 어떻게 죽은 딸이 버젓이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났을까요? 선옥은 이번에는 절대 딸을 허무하게 그냥 보내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하며 딸을 찾으러 여정을 떠나는데 꼭 찾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부터 골목에는 재활용 수거 차량의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60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아온 박선옥은 창문을 열고 희뿌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선옥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낡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믹스커피 한 봉지를 찢어 머그잔에 털어 넣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죠. 그 쓴맛이 어쩐지 요즘 사는 일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맛은 이미 오래전에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그저 쓰디쓴 것만 남은 인생. 박선옥은 올해로 63세입니다. 남편 윤기철은 10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해 외동딸 지은이까지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단 1년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두 사람을 모두 보내야 했던 박선옥은 그 후로 감정이라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웃는 법도 우는 법도 잊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을 뿐이었죠. 남편 윤기철은 생전에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3년 전 노후를 대비해 서울 외곽 변두리에 낡은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샀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1시간은 좋게 걸리는 먼 곳이었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월세 수익이 괜찮다는 중개사의 말을 믿고 결정했던 것이죠. 남편은 그 집으로 노후에 함께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저기 가서 살면서 텃밭도 가꾸고 그러면서 살자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고 그해 겨울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그 충격도 채 가시기 전에 딸마저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박선옥은 그 이후로 그 다가구 주택에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관리는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겼죠. 계약도 수리도 월세 받는 것도 전부 중개사무실을 통해 처리했습니다. 박선옥은 그저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세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면 남편 생각이 나고 남편 생각을 하면 딸 생각까지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박선옥은 거실 찬장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그 노트에는 세입자들의 이름과 입주 날짜, 월세 납부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선옥은 안경을 코에 걸치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매달 중개사무실에서 문자로 입금 내역을 보내주면 박선옥은 그것을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2층 201호, 202호는 이번 달 월세를 이미 입금했더군요. 3층 301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3층 302호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도 아직 입금이 없었습니다. 박선옥은 302호 옆에 적힌 이름을 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김지은. 박선옥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박선옥의 딸 이름도 지은이었으니까요. 성은 달랐지만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석 달 전 중개사무실에서 문자가 왔을 때도 그 이름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었죠. 하지만 세상에 지은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가요? 박선옥은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중개사무실 사장 김태수는 계약할 때 전화로 간단히 설명만 해줬습니다. 사장님, 302호에 새 세입자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분인데 조용하고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보증금이랑 첫 달 월세 다 받았습니다. 박선옥은 그냥 알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세입자가 누구든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월세만 제때 들어오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달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옥은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302호 세입자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김태수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연락해보겠다고 했지만 이번 달도 여전히 입금이 없었습니다. 박선옥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김태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이거 직접 가봐야겠네. 박선옥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2달치 월세가 밀렸고 이번 달까지 합치면 3개월치였으니까요. 박선옥은 낡은 점퍼를 걸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를 가방에 넣고 신분증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박선옥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박선옥은 계속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김지은. 왜 하필 그 이름일까? 왜 하필 지은이일까? 버스에 올라탄 박선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자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낮은 주택들이 늘어섰죠. 1시간쯤 지나 박선옥은 종점에서 내렸습니다. 거기서 다시 마을버스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마을버스는 좁고 낡았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박선옥은 가방 속 노트를 꺼내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20분쯤 더 가자 버스 기사가 박선옥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내리셔야 해요. 박선옥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다가구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길이었죠. 박선옥은 노트에 적힌 주소를 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을 두어 번 돌자 낡은 3층짜리 회색 건물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샀다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박선옥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 난간, 갈라진 시멘트 바닥. 10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이곳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박선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을 지나 2층으로 다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은 가파르고 좁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박선옥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숨이 가빠왔습니다. 박선옥은 잠시 난간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나서 302호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든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박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맑은 소리가 울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박선옥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박선옥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계세요? 집주인입니다. 박선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고리를 만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선옥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예감이 박선옥을 휘감았습니다. 그 이름 김지은. 10년 전 잃어버린 딸과 똑같은 이름.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박선옥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그 좁은 틈 사이로 한 젊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나이, 긴 생머리, 그리고 선명한 쌍꺼풀이 있는 커다란 눈동자. 박선옥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시야가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박선옥의 눈앞에 있는 얼굴은 10년 전 영정사진 속 딸의 얼굴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왼쪽 눈썹 끝에 작은 점이 있는 것까지,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딸 지은이와 똑같았습니다. 박선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선옥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이.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박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이름. 무덤 앞에서조차 차마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문 너머의 여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뒤로 물러서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박선옥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더 세게 문을 밀었습니다.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조차 딸 지은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박선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착각인가 아니면 정말로. 지은아, 엄마야. 엄만데. 박선옥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선옥은 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딸이 죽었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박선옥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슬픔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박선옥은 그때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박선옥의 감정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딸이 살아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 그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박선옥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제발 얼굴 좀 보자. 제대로 좀 보자. 박선옥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문을 더 세게 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김지은이에요. 당신 딸이 아니라고요. 쾅!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박선옥의 손이 허공을 헤집었습니다. 차가운 철문만이 박선옥의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박선옥은 그대로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흐느끼는 듯한 소리. 박선옥은 귀를 문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만약 정말 남이라면 그냥 당황스럽다고 말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옥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제발 문 좀 열어줘요. 엄마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 그냥 확인만 하고 갈게.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선옥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박선옥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박선옥은 천천히 주저앉아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철문이 등에 닿았지만 박선옥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딸일까요?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일까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플갱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왼쪽 눈썹 끝의 점까지 똑같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의 떨림까지 똑같을 수 있을까요? 박선옥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 투명 칸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대학교 입학식 날 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박선옥은 그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지은이의 얼굴과 방금 본 여자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아니,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본 여자는 조금 더 여인 것 같았고 눈빛도 조금 달랐습니다. 사진 속 지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방금 본 여자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박선옥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사진이 축축해졌습니다. 박선옥은 다시 일어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더 간절하게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문 열어. 제발 문 열어줘. 하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선옥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중개사무실 김태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김태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선옥은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선옥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302호 세입자 김지은 씨 연락처 좀 주세요. 급합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낸 후에도 한참 동안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선옥은 다시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박선옥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박선옥은 여전히 302호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선옥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박선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계단을 올라와 박선옥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박선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선옥은 다시 문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복도에 자동으로 불이 켜졌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박선옥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김태수에게서 아직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선옥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박선옥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펜으로 뭔가를 적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여기 있을게. 언제든 문 열고 싶으면 열어. 엄마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월세는 신경 쓰지 마. 그냥 내 얼굴 한 번만 제대로 보고 싶구나. 박선옥은 그 메모지를 문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문이 열리지 않을까, 혹시 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02호의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선옥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박선옥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 창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박선옥은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는 분명 딸 지은이라고. 박선옥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박선옥은 계속 걸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박선옥은 계속 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왼쪽 눈썹 끝에 점, 선명한 쌍꺼풀, 그리고 떨리던 목소리. 버스가 왔습니다. 박선옥은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선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야겠다고. 모레도 글피도 매일매일 가야겠다고. 딸이 문을 열 때까지, 딸이 진실을 말할 때까지. 박선옥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희망이었지만 박선옥은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선옥은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302호 문틈으로 보였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이의 얼굴, 아니 지은이를 너무나 닮은 그 여자의 얼굴이요. 박선옥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불을 켰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박선옥은 찬장에서 오래된 앨범 한 권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이었죠. 10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던 앨범입니다. 앨범을 펼치자 딸 지은이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갓난아기 때 사진부터 대학생이 되었을 때까지 지은이의 일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선옥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그 여자의 얼굴과 비교했습니다. 닮았습니다. 너무나 닮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왼쪽 눈썹 끝에 점,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가늘고 긴 손가락.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박선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앨범을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지은아. 박선옥은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비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박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사진 위에 떨어졌습니다. 박선옥은 서둘러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사진이 젖으면 안 되니까요. 박선옥은 앨범을 덮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깜깜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선옥은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아직 동이 트려면 멀었습니다. 박선옥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선옥은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시간은 참 천천히 갔습니다. 새벽 4시, 5시. 박선옥은 소파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지은이일까? 만약 지은이라면 왜 살아있다는 걸 알리지 않았을까? 왜 도망쳤을까? 무엇이 두려운 걸까? 새벽 6시가 되자 박선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박선옥은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이었지만
박선옥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새벽 버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선옥은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은 고요했지만 박선옥의 마음은 소란스러웠습니다. 1시간 후 박선옥은 그 다가구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선옥은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선옥은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302호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박선옥이 끼워 넣었던 메모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것이겠죠. 박선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메모지를 가져갔다는 건 안에서 누군가 읽었다는 뜻이니까요. 박선옥은 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박선옥의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선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불을 켠 모양이었습니다. 박선옥은 숨을 죽였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집안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랫소리였습니다. 아니, 노래라기보다는 흥얼거림에 가까웠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박선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장가였습니다. 누군가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어제 문을 열었던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선옥은 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자장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선옥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안에 아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아니 그 여자가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선옥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지은이라면, 그리고 저 안에 아기가 있다면 그 아기는 지은이의 아이입니다. 지은이의 아이라면 박선옥의 손주였습니다. 박선옥은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박선옥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잃었다고 생각했던 딸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낳았다니. 박선옥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두려웠습니다. 자장가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기가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안에서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선옥은 천천히 문에서 떨어져 계단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계단에 앉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선옥은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박선옥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박선옥은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8시쯤 되자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선옥은 계단에 앉아 302호 문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언제쯤 저 문이 열릴까요? 언제쯤 지은이가 나올까요? 박선옥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박선옥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9시가 넘어 302호의 문이 열렸습니다. 박선옥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문 너머로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자는 큰 가방을 메고 있었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리려는 듯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문을 잠그다가 계단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박선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여자가 숨을 헐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선옥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기가 있구나. 박선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상관없잖아요.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지은아. 박선옥은 다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저는 김지은이에요. 당신 딸이 아니라고요. 여자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옥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진실을 숨기느라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여자는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박선옥은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여자가 너무 빨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박선옥이 1층까지 내려갔을 때 여자는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박선옥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선옥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분명 지은이라고, 그리고 저 안에는 박선옥의 손주가 있다고. 박선옥은 천천히 다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2호 문 앞에 서서 박선옥은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박선옥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잃었다고 생각했던 가족이 살아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낼게. 박선옥은 조용히 말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박선옥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302호 앞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렸지만 여자는 박선옥을 피하듯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박선옥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박선옥은 문 앞에 도시락을 놓고 왔습니다. 손수 만든 미역국과 반찬들이었습니다. 작은 메모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만들었어. 꼭 먹어라. 저녁에 다시 갔을 때 도시락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선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받아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도 박선옥은 도시락을 놓고 왔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계란말이. 딸 지은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도시락은 매번 사라졌고 빈 그릇이 문 앞에 깨끗이 씻겨서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박선옥이 도시락을 놓으려고 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맨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계속 오시는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선옥은 도시락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고프잖니? 엄마가 해온 거 먹어. 여자는 도시락을 받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정말 당신 딸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박선옥은 도시락을 문 앞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 딸도 왼쪽 눈썹 끝에 점이 있었어. 너랑 똑같은 자리에. 그리고 내 딸도 자장가를 잘 불렀지. 엄마한테 배운 자장가를.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이 자장가 내가 지은이한테 불러줬던 거야.
매일 밤 재울 때마다 박선옥의 말에 여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지만 박선옥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그 호칭. 박선옥의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선옥은 문 안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박선옥이 팔을 벌리자 여자는, 아니 지은이는 박선옥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녀는 문 앞에서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슬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구석에는 아기 요람이 놓여 있었고 작은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선옥은 요람을 들여다봤습니다. 통통한 볼, 작은 손, 평화롭게 숨쉬는 모습. 박선옥의 손주였습니다. 하늘이에요. 6개월 됐어요.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선옥은 눈물을 닦으며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살아있으면서 연락을 안 한 거야? 지은이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때 사고를 당하고 기억을 잃었어요. 박선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제 이름도 가족도 집도 백지장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사고 충격으로 역행성 기억상실증이 왔다고 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를 구해준 분이 계셨어요. 김혜진, 박미경 부부였어요.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주신 분들이었죠. 그분들은 저를 계속 찾아와 주셨어요. 제가 기억을 잃고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는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박선옥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혼자 그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가족을 잊어버린 채 낯선 사람들 손에 의지해 살았다니. 그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저한테 김지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분들 성을 따서요. 저를 친딸처럼 돌봐주셨어요. 일자리도 구해주시고 작은 방도 마련해주시고. 지은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때예요. 김혜진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박미경 아줌마는 너무 상심하셔서 시골 친척집으로 내려가셨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죠. 박선옥은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이는 박선옥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우연히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아줌마가 제게 남겨주신 거였어요. 거기에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고 있던 옷, 가방, 그리고 가방 속에 있던 지갑과 학생증이 있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학생증에 적힌 이름을 봤어요. 박지은. 그게 제 진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지갑 속에 있던 가족 사진을 봤어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 그 순간 머릿속에 뭔가가 번쩍했어요. 희미하지만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박선옥은 숨을 삼켰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어요. 엄마 얼굴, 엄마 목소리, 엄마가 해주시던 밥, 엄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 다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제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도. 지은이는 흐느꼈습니다. 박선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엄마를 다시 만나는 게 엄마가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연락도 없이 10년을 혼자 살았던 저를 받아줄 수 있을까? 매일 그 생각만 했어요. 박선옥은 지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못 찾아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제 잘못이에요. 제가 기억을 잃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 모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요람에서 아기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이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늘이 아빠는? 박선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없어요. 혼자 키우고 있어요. 아기 아빠는 제가 임신한 걸 알고 떠났어요. 박선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 아기를 낳고 혼자 키우면서 미안해요, 엄마. 월세도 못 냈죠? 아기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서. 됐어. 그런 건 상관없어. 너랑 하늘이만 건강하면 돼. 박선옥은 손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박선옥의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박선옥은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요. 하늘이를 낳고 나서 더 나빠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박선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술? 언제? 다음 달이요. 근데 수술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월세를. 박선옥은 지은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내가 건강해지는 게 먼저야. 박선옥은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딸을 또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이번엔 엄마가 널 지킬 거야. 반드시. 그날 밤 박선옥은 지은이와 하늘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왔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아기를 키우는 것이 안쓰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박선옥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딸과 함께 사는 집. 박선옥은 오래 비워두었던 지은이의 방을 청소하고 이불을 펴주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방 한쪽에는 아직도 지은이가 대학생일 때 읽던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것이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옷장, 침대. 지은이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 책상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으로 먼지를 쓸어내며 지은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그대로 두셨구나. 박선옥은 문 밖에 서서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지. 지은이는 돌아서서 박선옥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옥은 지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중년의 남자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지은이의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출산 후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어요. 판막이 약해졌고 부정맥도 심합니다.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박선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80% 정도입니다. 높은 편이지만 환자분의 경우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80%?
100에서 20은 실패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선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딸을 또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박선옥을 덮쳤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보험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환자분이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대부분 본인 부담입니다. 3천만 원. 박선옥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박선옥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박선옥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수술비 마련할게. 엄마 미안해요. 쟤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내가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 집으로 돌아온 박선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1,000만 원 정도. 2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팔 수도 있었지만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선옥은 은행으로 갔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나이가 많으셔서 대출 승인이 어렵습니다. 소득도 월세 수입밖에 없으시고. 박선옥은 다른 은행도 찾아갔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63살의 노인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박선옥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 남편의 동료들. 하지만 모두들 사정이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100만 원, 50만 원씩 모아봤자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선옥은 초조해졌습니다. 수술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수술비를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박선옥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선옥은 깜짝 놀라 지은이를 부축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지은이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박선옥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해요. 이번 주 안에 수술 날짜를 잡겠습니다. 이번 주. 박선옥은 멍해졌습니다. 아직 수술비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박선옥은 의사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박선옥은 병실에 누워있는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약하게 숨쉬는 모습. 10년 만에 다시 찾은 딸이 박선옥의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선옥은 병실 복도에 앉아 울었습니다. 10년 전 딸을 잃었을 때도 울지 못했던 박선옥이 이제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은 왜 다시 내 아이를 데려가려는 거야? 박선옥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거냐고, 왜 희망을 주고 다시 빼앗으려는 거냐고. 박선옥의 흐느낌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옥은 결심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급매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팔더라도 빨리 현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박선옥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팔아야 해요. 얼마든 좋아요. 일주일 안에 계약할 수 있는 사람 찾아주세요. 부동산 중개사는 급하게 팔면 손해라고 말했지만 박선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딸의 생명이 중요했습니다. 이틀 후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세보다 500만 원 싸게 사겠다고 했습니다. 박선옥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잔금은 일주일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수자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계약금만 주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박선옥은 부동산으로 달려갔지만 중개사도 난처해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계약금은 돌려드릴 수 없어요. 위약금이에요. 박선옥은 절망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지은이의 수술 날짜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선옥은 다시 은행을 찾아갔고 대부업체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박선옥은 병실에서 지은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약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선옥은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박선옥의 눈물이 지은이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10년 전에도 딸을 지키지 못했고 지금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옥은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10년 전 딸이 사고를 당했던 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박선옥은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몸서리쳤습니다. 제발, 제발 하늘이 우리 지은이를 살려주세요. 박선옥은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평생 종교를 믿지 않았던 박선옥이 하늘을 향해 손을 모았습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박선옥의 기도는 빗소리에 섞여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선옥은 계약금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연락도 안 되는 매수자를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돌려줄 방법도 없고 법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지은이의 수술비로 쓰기로 했어요. 기도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한 선옥이었습니다. 선옥이 가진 돈과 이 계약금을 합치면 딸의 수술비는 충분히 충당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딸을 이번에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박선옥은 의자에 앉은 채로 밤을 샜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선옥은 지은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박선옥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밤새 여기 계셨어요? 박선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이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응, 엄마는 내 곁에 있을 거야. 계속.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주사를 놓고 수술복으로 갈아입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은이는 순순히 따랐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의료진이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박선옥은 침대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복도를 지나 수술실 앞까지 왔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침대가 멈췄습니다. 의사가 박선옥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까지만 오실 수 있습니다. 박선옥은 멈춰 섰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를 저 문 안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만약 지은이가 다시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만약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박선옥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박선옥은 지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은이도 박선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눈에도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박선옥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니,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선옥은 수술실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지은이 곁에 끝까지 있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지은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가느다란 손이 박선옥의 손을 찾았습니다. 박선옥은 얼른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선옥은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왜 그래? 이번엔 놓지 말아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엄마가 놓지 않을게. 엄마, 저 꼭 다시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지은이는 박선옥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박선옥도 지은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10년 전에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지금도 수술비도 제대로 준비 못해서. 박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제가 기억을 잃어서, 제가 연락을 안 해서.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 우린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박선옥은 지은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말이야. 지난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 너를 잃고 나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 아빠도 가고, 너도 가고. 엄마는 혼자 남았어. 그래서 엄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했어.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다 무서웠어. 지은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근데 말이야. 너를 다시 만나고 나서 엄마는 깨달았어.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 심장이 아직 뛰고 있구나.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구나. 박선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은아, 내가 돌아와야 해. 엄마한테 돌아와야 해. 엄마는 이제 너 없이는 못 살아. 10년을 버텼지만 이제는 못 버텨. 알겠지?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웃었습니다. 네, 엄마. 꼭 돌아올게요. 하늘이도 있잖아요. 하늘이가 할머니 품에서 자라는 거 봐야죠. 박선옥도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래. 하늘이. 우리 하늘이. 엄마가 잘 돌볼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들어가야 해요. 박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도 박선옥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난 10년은 잊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제대로. 박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난 10년은 없던 일로 하자. 오늘부터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엄마, 수술 끝나고 나오면 엄마 손 제일 먼저 잡을게요. 그래.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엄마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시는 미역국 먹고 싶어요. 박선옥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끓여줄게. 내가 좋아하던 소고기 미역국. 엄마 사랑해요. 지은이의 말에 박선옥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엄마도 너 정말 많이 사랑해. 의료진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옥과 지은이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손끝이 마지막으로 스쳤고 그리고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침대가 수술실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지은이는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박선옥을 바라봤습니다. 박선옥도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박선옥은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박선옥은 문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술은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4시간. 박선옥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의료진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박선옥은 손을 펴고 내려다봤습니다. 방금까지 지은이의 손을 잡고 있던 손, 아직도 그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선옥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 투명 칸에는 지은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20살 때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지은이. 박선옥은 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꼭 돌아와. 꼭. 박선옥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딸을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박선옥은 꼼짝도 하지 않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권했지만 박선옥은 거절했습니다. 아무것도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3시간째 되었을 때 박선옥은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박선옥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 주름진 얼굴, 퀭한 눈. 박선옥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지은이를 위해서 다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수술실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고 또 봤습니다. 시간은 참 천천히 갔습니다. 4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박선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곧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곧 지은이가 나올 것입니다. 박선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침대를 밀고 나왔습니다. 박선옥은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지은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박선옥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박선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지은이는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박선옥은 중환자실 밖에서 하루에 2번, 단 10분씩만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조차 박선옥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지은이의 손을 잡고 얼굴을 바라보고 숨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박선옥은 행복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지은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박선옥은 병실에서 지은이를 돌봤습니다. 물을 먹이고 몸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박선옥은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지은이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 누워만 있었지만 나흘째부터는 침대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박선옥은 지은이의 팔을 붙잡고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조심스럽게.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하늘이 보고 싶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박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오후에 이모가 하늘이 데리고 온대. 박선옥의 옆집 이웃이 하늘이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박선옥이 병원에 있는 동안 이웃들이 하늘이를 돌아가며 봐주었습니다. 박선옥은 그들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웃 김순자가 하늘이를 안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이는 지은이를 보자마자 웃으며 팔을 뻗었습니다. 지은이는 서둘러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안아보는 아기였습니다. 하늘아, 엄마 보고 싶었어? 지은이는 하늘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는 지은이의 볼에 작은 손을 갖다 댔습니다. 마치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박선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녀와 손주, 3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박선옥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전 잃었던 가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더 커져서 2주일이 지나고 지은이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한 달 정도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말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박선옥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지은이는 멈칫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집,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지은이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하늘이가 칭얼거렸습니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하늘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하늘이는 젖을 빨며 조용해졌습니다. 박선옥은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던 소고기 미역국이었습니다. 국물이 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지은이의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어린 시절, 생일날 아침마다 엄마가 끓여주던 미역국,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 엄마의 사랑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숟가락을 들고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만에 먹어보는 엄마의 손맛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박선옥은 지은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왜 그래? 맛없어?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10년 동안 그리웠던 맛이에요. 박선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녀는 식탁 앞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자신의 방에서 잤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방. 지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는 옆에 있는 아기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옛날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공책, 펜, 사진, 편지. 모든 것이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엄마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지은이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지은이. 셋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저 돌아왔어요. 엄마 곁으로. 지은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지은이는 아빠 생각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옥은 지은이를 깨웠습니다. 지은아, 일어나.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지은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박선옥은 지은이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사진,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 대학교 입학식 사진.
지은이의 일생이 그 벽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내가 없는 동안 매일 봤어. 이 사진들을. 박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너를 잃고 난 후 슬픔에 빠져서 사진도 보지 못했어. 근데 5년쯤 지나고 나서 용기를 내서 사진을 꺼내봤지. 그리고 이렇게 벽에 걸었어.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지은이는 박선옥을 안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디도 안 가요. 엄마 곁에 계속 있을게요. 정말? 네. 약속해요. 박선옥은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안일도 할 수 있었고 하늘이를 돌보는 것도 수월해졌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바닥에 누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박선옥은 찬장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지은이의 교통사고 기사였습니다. 박선옥은 그것을 10년 동안 보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박선옥은 신문 스크랩을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작은 조각으로 찢어냈습니다. 지은이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지난 10년의 기록이야. 이제 필요 없어.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잖니. 박선옥은 찢어진 신문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은이가 돌아왔다. 박선옥은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오늘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10년은 이제 정말로 있는 것입니다. 지은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선옥도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이는 두 사람을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여름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하늘이를 안고 공원을 산책할 수 있었고 장도 보러 다닐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선옥도 달라졌습니다. 10년 동안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지은이의 방문을 열어 딸과 손주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박선옥의 하루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선옥은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 명부였습니다. 지은이가 살았던 302호는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호실들도 몇 군데 비어 있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세입자들이 하나둘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선옥은 노트를 덮고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엄마 생각이 있는데 들어볼래? 지은이는 하늘이를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생각이신데요? 박선옥은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가진 다가구 주택 말이야. 그곳을 좀 다르게 운영해 보려고 해. 어떻게요? 월세를 받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방을 빌려주는 거야. 특히 싱글맘들,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든 사람들.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엄마도 너를 다시 만나고 깨달았어.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가 그걸 알잖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 지은이는 박선옥을 안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모녀는 그날부터 다가구 주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빈 방들을 청소하고
벽지를 새로 바르고 가구들을 들여놓았습니다. 지은이는 커튼을 달고 화분을 놓았습니다. 집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 후 건물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하늘하우스, 엄마와 딸의 쉼터, 박선옥과 지은이가 함께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하늘이의 이름을 따서 그리고 하늘처럼 높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소식은 금방 퍼졌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고 복지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는 싱글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최민지라는 28살 여자였습니다. 3살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최민지는 200일 호로 이사를 왔습니다. 두 번째는 서은주라는 32살 여자였습니다. 5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서은주는 202호로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강수연이라는 35살 여자였습니다. 7살, 5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왔다고 했습니다. 강수연은 301호로 들어왔습니다. 박선옥과 지은이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고 방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과자와 우유를 주었습니다. 건물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엄마들의 수다 소리가 계단에 퍼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박선옥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두를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큰 솥에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어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이모, 오늘 밥 정말 맛있어요. 최민지가 말했습니다. 박선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먹어. 남기지 말고. 서은주는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하늘이는 몇 개월 됐어요? 이제 10개월 됐어요. 우리 아들이랑 같이 놀면 좋겠네요. 아이들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하늘이는 비록 아직 기어다니는 아기였지만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져다 주면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여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힘든 사연들, 앞으로의 계획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위로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두가 느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늘하우스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빈 방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방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요리하는 냄새가 건물 전체에 퍼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선옥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딸도 있고 손주도 있고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박선옥과 지은이는 하늘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다가구 주택 앞을 지나갔습니다. 건물의 모든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녁 식사를 하고 누군가는 아이를 재우고 누군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풍경이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박선옥을 불렀습니다. 왜? 저 정말 행복해요. 박선옥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정말 행복해. 하늘이는 엄마 품에 안겨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도 똑같이 살 것 같아요. 왜? 그 모든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으니까요. 제가 기억을 잃지 않았다면 엄마의 소중함을 이렇게 깊이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박선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래. 너를 잃었기에 너를 다시 만난 기쁨을 이렇게 크게 느낄 수 있는 거야. 모녀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첫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선옥은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지은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손주도 있어요. 보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선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같이 웃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지은이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계속 함께 웃으며 살아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니까요. 가족이니까요. 박선옥과 지은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닫혔던 문,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은 이제 언제든 열려있는 따뜻한 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녀는 문 안으로 들어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석양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픈 문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문이었습니다. 사랑의 문이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는 따뜻한 문이었습니다. 하늘하우스의 불빛은 밤새도록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